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리시잖아요.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공중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문이 밑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는 미국인데 공중 화장실은 왜 이렇게 서로 뻥 뚫려 있게 문 틈새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나 눈이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틈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간도 밑이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그 기숙사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간다고. 새벽 2시에 이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희가 그 유치장이 왜 있냐? 이러니까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경찰이 이런 공원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체포하겠다.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똑똑한 흑인 친구였는데 그 흑인 친구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흑인들은 공공장소 밖에 남들이 이제 보이는 장소에서는 우리끼리 수박 먹지 않는다.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리시잖아요.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그 공중 화장실을 가면 다리 밑에 화장실 문이 밑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미국인데 공중 화장실은 왜 이렇게 서로 뻥 뚫려 있게 밑에서 바라보면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문 틈새 있죠. 문 틈새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나 눈이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틈새도 틈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간도 밑이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우리 문화 측면에서 그걸 바라본다면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내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당할 수 있고 뭔가 사고를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미국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청소 직원이다 이러면은 밑에 공간이 뚫려 있으면은 밀대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이제 신속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의료적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면은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성범죄 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안 개념에서도 이 공간을 그렇게 개방시켜 놓는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법인데, 예전에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발전할 때 많은 어떤 빈민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생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라고 봐서 어떤 뭐 질서유지법 같은 게 있었대요. 자, 이 법이 나중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법이 이제 배회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그 기숙사 바깥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간다고 그래요. 밤 10시에. 그래서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딜 갔나 아니면 따로 뭐 잠을 자러 갔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이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너 지금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너희가 그 유치장에 왜 있냐?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왜 유치장에 있으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대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잡아갔냐 이러니까 그 공원에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후배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그거밖에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더니 경찰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 공공장소인 이런 공원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체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후배가 이제 체포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보석금 500불을 내면은 풀려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 현금 지급기 같은 데 가가지고 현금 뽑아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돈을 빼가지고 보석금 내고 이 후배를 이제 제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끔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배회금지법이란 게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배회금지법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공공질서 및 뭐 안전 유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장소, 뭐 공원, 상업지구, 뭐 학교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머무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또 어슬렁거리는 행위.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은 가끔씩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노 로이터링이라고 있습니다. 배회 금지. 여기서 배회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왜 공공장소에서 금지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슬렁거리면은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남모르게 마약 거래를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런 배회를 아무 목적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배회 금지법이 지금도 많은 논란과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법률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찰인데 그럼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서 이거는 배회를 하고 있는 거고 배회를 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 있죠. 뭐 인종으로 봤을 때 흑인들이 배회금지법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내가 또 빈곤층, 안 그래도 특히 노숙자들 있죠. 내가 노숙자 입장이라면은 노숙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노숙자를 배회금지법으로 처벌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회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이게 차별적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좀 남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행된 이제 배회금지법, 누구가 어떤 계층이 처벌을 많이 받았는가 봤더니 흑인하고 라틴계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대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뉴욕의 어떤 그런 배회금지법 어떤 단속에서도 보니까 흑인과 라틴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단속이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흑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흑인 엄마들은 흑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너 혼자 흑인 아이인 너 혼자 백인 동네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총 맞고 죽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회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대요. 이런 법 때문에. 왜냐면 흑인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당한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박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수박이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왔냐면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노예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 흑인들이 주로 이제 사탕수수 그리고 목화 농장, 면화 농장에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유일하게 백인 주인들이 흑인들한테 재배해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해줬던 작물이 이제 수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그 더운 여름에 그나마 자기들의 어떤 목을 축일 수 있고 또 도움을 줬던 게 수박이어서 그들의 어떤 애완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흑인들도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길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도 좀 발휘하고 싶고, 그래서 흑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은 재배도 이제 비교적 쉽고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판매도 가능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철도 쪽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흑인들이 그 수박이라는 작물을 가서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수박이 궁극적으로는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걸 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박을 이용해가지고 흑인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의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만들어진 차별적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흑인들은 지나치게 수박을 좋아하고 게으르며 미개하다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풍자 만화, 포스터 광고, 영화 등에서 수박을 먹는 흑인들을 희화시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짐 크로우 시대라고 하는데,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 남부에서 시행했던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이었는데, 이 법은 이제 1877년부터 1960년대까지 시행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수박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작물만 섭취하는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도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흑인들이 수박을 아주 개걸스럽게 야만적으로 먹는 이 바보 같은 게으른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덧씌워지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선전물을 만들 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흑인들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계속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흑인들 입장에서는 수박과 본인들이 연결 짓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나 어떤 농담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듣게 된다면은 아주 차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지한 백인들 같은 경우나 비백인들이 수박을 그냥 단순한 과일로 생각하죠. 하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박이 역사적 차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똑똑한 흑인 친구였는데 그 흑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흑인들은 그 공공장소, 밖에 남들이 이제 보이는 장소에서는 우리끼리 수박 먹지 않는다고. 그때 처음에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인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박이 단순한 어떤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물이라고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흑인들한테는 이게 아픔, 차별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흑인들을 아주 야만적으로 게으른 존재로 묘사를 할 때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수박 먹고 있는 그런 흑인들의 모습, 캐리커처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수박이나 그 치킨 가지고 흑인들을 놀려가지고 문제시 됐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말하는 N-word라고 있습니다. N자로 시작하는 단어.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죠. 그 마틴 루터 킹 1964년도 연설문을 보면은 우리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워싱턴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에 1960년대 우리 흑인들을 지칭하실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는 니그로라고 묘사를 하세요. 우리 니그로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속박에 굴레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니그로라는 표현은 일반 흑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냥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권운동 1960년대 본격적인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하면서 흑인들 사이에서 니그로라는 이 이름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아프리카에서 반강제적으로 노예로 데리고 올 때 백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백인들이 자기들을 화이트 피플이라고 하듯이 그럼 우리도 우리를 블랙 피플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니그로는 더 이상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블랙 피플이라고. 흑인들이 선택한 정체성인 용어로서 이제 블랙 피플이 이제 니그로를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N월드가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을 더욱 비하하는 그 니거라는 표현이 있죠. 흑인들을 비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로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들한테 농담 삼아서라도 흑인들끼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흑인들은 우리가 가가지고 니그로라든지 그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어 왔던 차별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노예 제도, 그리고 짐 크로우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흑인들이 남북 전쟁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미국 남부에서는 1960년대까지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 짐 크로우법, 그리고 1960년대에 있었던 민권운동, 주류가 아니었던 이 소수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의 희생양이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 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죠. 백인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흑인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탈피를 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미국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어떤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의 이야기도 실제 경험해 볼 수 없다면은 책으로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대놓고 당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타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타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있죠. 어떤 내가 큰 공경 같은 걸 겪었을 때, 어떤 차별적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시각?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되게 딜레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예기치 않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같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잘 안 들어주는 그런 느낌? 항상 내 목소리는 좀 뒷전이라는 느낌을 겪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없는 존재감. 그렇지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있잖아요. 직책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는 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회든지 그런 면은 좀 없잖아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같은 컴플레인을 받을 때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반영이 될까 생각해 본다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차별이라고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힘이 없는 소수에게 가하는 폭력이잖아요. 근데 차별은 같은 동양 사람과 흑인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흑인들에 의한 동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팬데믹 때였고요. 왜냐하면 특히 흑인 빈민촌 같은 곳에서 이제 흑인들이 흑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흑인 아이들 같은 놀이터가 미용용품 가게들이에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좀 보고 구경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그 같은 곳이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어떤 흑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냐면 이 한국인들은 우리 게토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 뷰티 서플라이 샵, 그 미용용품점을 하나 여는 데는 일단 재료 같은 거를 다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매를 통해서라도. 비용이 엄청 들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저 가게를 딱 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 흑인 동네에 있는 돈은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긁어간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음모라고 그러더라고요. Government Conspiracy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별적 시선은 어디에서나 다 존재할 수 있죠. 인종 간의 어떤 갈등, 요즘에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또 젠더 갈등이잖아요. 뭐 젠더 갈등도 한국에서 또 극명하게 또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연대 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될 존재지 맞닥뜨려서 대립할 그런 사회적인 구성체들이 아니라는 좀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대의식, 공감을 가지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그 어디서 살던 아주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유대인 교수님께서 참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혹시 또 힘든 일 없었냐? 좋은 일 다 생길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그 아픈 몽둥이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손길이라고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든지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